CBS 주요 뉴스입니다.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과 함께 내일부터 대만을 포위한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해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정부위원장이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된다고 주장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검경 수사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침수와 땅 꺼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양양 낙산해수욕장 공사장 인근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편의점 건물이 주저앉았고 숙박업소에 있던 투숙객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최근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인데 주민들이 입주한 지 일주일째 퇴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졌습니다. 1,000만 명이 넘게 내려받은 유명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 성착취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MBN이 지난 2년간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해당 게임의 채팅창에서 만 6세 아동도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2년 7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감염력을 가진 셈으로 방역당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표적 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국 권력 서열 4위인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한국 전쟁 이후 미중 간 최대의 위기라는 외신의 평가대로 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나 봅니다. 대만으로 가는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의 항로를 무려 292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하니까요. 펠로시 의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의지를 철통 같다는 외교적 수사까지 사용해서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는 동아시아 안보와 직결되고 대만과 반도체 공급망 문제도 얽혀 있어서 우리도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죠. 펠로시 의장은 잠시 뒤 우리나라도 방문합니다. 먼저 대만 방문 소식부터 고정수 기자가 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어젯밤 늦게 대만의 숭산공항에 내렸습니다. 극비리에 이뤄진 방문이지만 도착 직후 공개된 성명과 기고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인권과 법치 무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착 이튿날에도 펠로시 의장의 인권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의 국회격인 입법원을 찾았고 중국 반체제 인사들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으로부턴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등급 훈장을 받으며 양국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Today, the world faces a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America's determination to preserve democracy here in Taiwan and around the world remains ironclad. 펠로시 의장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대만이 영원히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 마크리우 회장과도 차이 총통과 동석한 형태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되는 520억 달러 규모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대미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의원 대표단은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이 거론될 때부터 반발했던 중국은 대만 해협으로 항공모함 2척을 보냈고 이에 미국도 항공모함을 2척 배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재참 경고한 데 이어서 대만을 사방으로 에워싼 채 실탄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행에 중국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대만 해협으로 출동시켰고 미국도 로널드 레이건호와 트리폴리호를 대만 동부해협에 진입시키며 맞불을 놨습니다. 양국의 극한 대치 속에서 펠로시 의장은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우회하면서 평소보다 2시간 더 걸린 7시간을 비행하고서야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또 대만섬을 사방으로 에워싼 채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联合军事行动在台岛北部、西南、
东南海空域进行联合海空演训。 중국은 군사적 조치에 이어 외교적 대응도 병행했습니다. 니컬런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를 한밤중에 긴급 조치해 미국이 불장난을 도발하고 있다며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며 중국과의 결속을 강조한 반면 일본과 호주는 미국 편에 서는 등 이번 사태가 신냉전의 모습까지 초래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 백악관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도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도 대응했죠.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상당히 거셉니다. 미국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자율적인 선택이고 중국의 주권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중국,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 violation of sovereignty. The speaker going is perfectly consistent with other members of Congress going, as I said, including this year. So there's just no reason to amp this up. 다만 불타 죽을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호전적인 발언 등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겁먹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이 군사행동을 포함해 어떤 반발을 하든 이는 중국의 책임이며 모든 대응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약간은 거리감을 두는 듯도 합니다. 어떤 실익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계획할 때 중국의 반발로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펠로시 의장의 선택을 막지 못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로서는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지만 손익계산을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선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에 밀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를 통해 대중국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확실한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기존 정책 자체가 모호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돌출 행동이 무력 충돌까지 번질 수 있는 적대적 개념이 더욱 심화돼 전 세계는 더욱 불안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미중 관계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대만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국제부 전민석 기자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기자, 우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미국 내 서열 3위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25년 만인가요? 네, 맞습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1997년에 대만을 방문한 뒤 미 최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네. 하원의장 자리는 미국 의전 서열 세 번째로 2위인 부통령까지 유고 시에는 대통령 자리를 승계받는 위치입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방문 당시에도 중국의 반발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중국을 먼저 찾았고 또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지금보다는 낮았던 만큼 반발 수위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 상원 의원이 대만 방문한 건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중국이 왜 유독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불법 점령 중인 미소복 영토로 간주하고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요. 네. 미국은 대만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는 않지만 전쟁 시에는 대만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고위 인사의 방문은 대만의 국제적 합법성을 부여하는 메시지로 비춰질 여지가 있고요. 또 8월에는 중국 정치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리는데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공식화되는 시점에서 지도력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중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긴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랫동안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과 권위주의를 비판해왔습니다. 중국天安문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고 성명을 발표했다가 구금되기도 했었고요. 또 2019년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If America does not speak out for human rights in China because of commercial
interest, then we lose all moral authority to speak out for human rights any place. 네,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입장이 대만행을 강행한 배경 중 하나로 보입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 서로 살짝씩 피하면서 정면 충돌은 피한 듯합니다. 그런데 네. 경제 제재 같은 거는 견제가 또 시작됐더라고요. 네, 시작이 됐죠.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닌더스다이가 멕시코 공장 설립을 추진하다가 돌연 발표를 미뤘습니다.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6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로 테슬라와 포드의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생산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펑리스라는 과자 드셔보셨죠? 그 달짝지근한 네, 맞습니다. 파인애플 말린 거. 네. 네네. 중국 정부는 펑리스라는 대만식 과자를 만드는 회사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만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호텔과 공항 주변에서 환영 인파가 목격되기도 했었고요. 또 대만과 미국의 친선을 강조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는데요. 평화를 원한다라면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든 주민들도 보였습니다. 오히려 불안하다. 네, 지난주 대만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는 한광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핵전쟁이 일어날 때 취해야 될 자세를 연습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민간 군사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전민석 기자와 함께 대만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은 지금이 비상 상황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란 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건 당이 아니라 대통령실 문제라는 당 안팎의 시각도 있는 만큼 이번엔 상임 전국위에서 당의 비상 상황이 맞나 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날짜를 확정했는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가 구성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해임되고 비대위를 통해 선출된 새 대표는 2년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새로 선출하는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자녀 임기만 채운다고 봤던 것과는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절차인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8월 5일 날 10시 30분에 우리 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걸로 8월 9일 날 09시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우선 상임 전국위에서는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전국위에서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위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이렇게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기한이 지나더라도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다만 이 대표의 법적 대응에 우려를 표하며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병수 의장은 또 비대위를 거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년의 정식 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듯 당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한 비대위를 추진한다고 하자 이준석 대표는 이건 당 비상사태가 아니라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한 비상선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당내 비윤계 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 문자 메시지 유출은 유출 당사자가 책임질 일이라면서요. 우정환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문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자신의 복귀를 막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들며 용산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잘하는 당인이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지도 고심 중입니다. 사퇴를 거부했던 김용태, 정미경 최고위원 등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비대위로 가는 것은 당원과 국민이 부여한 저희 어떤 정당한 최고위원으로서의 직책을
사퇴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도 이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윤계 의원들도 일제히 이 대표의 복귀를 막는 비대위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비대위가 당대표 자동 해임을 뜻한다는 조항이 당헌 당규에 없다고 주장했고,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도 당대표가 2명이 있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것이 새로 선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살아있는 이준석 당대표 지위가 없어진다고 그건 볼 수도 없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당헌 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한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라고 비판했고, 최재형 의원은 문자 유출은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를 강행하더라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본인 또는 지원 세력이 출마하는 식으로 맞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2015년 2월과 5월 성남시 개발사업팀은 대장동 사업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하죠. 특히 5월에 작성된 보고서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지만 7시간 뒤 삭제된 점을 지금 검찰에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는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한다면서요. 박용진, 강훈식 의원 사이의 단일화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언론과 소통을 자제하며 말을 아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작심한 듯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당내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으니 리스크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의원 욕하는 플랫폼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더 신중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멀어지는 97그룹 단일화 분위기 속에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왜 문재인과 정원호는 이겼는데 이재명은 이기지 못해놓고 남 탓합니까? 강훈식 의원은 박 의원을 비판하며 완주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용진 후보의 민주당 비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반명연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강원과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4주간 지역별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28일 새 당대표를 뽑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지적하며 비서실을 개편하고 특별감찰관도 어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내내 비워뒀던 자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 이 자리를 채운다고 했었던 만큼 이걸 지키라 이겁니다. 민주당은 또 만 5세 취약 연령 하향 추진은 국면 전환을 노리다 실패한 거라며 비꼬았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시작부터 대한민국이 후진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의 대통령 관저공사 수의계약 문제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 있는 무속인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을 두고 공적 시스템 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서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면죄부를 줬다며 교육부가 직접 검증해야 하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자기 표절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관저공사 계약 관련해 동문서답식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운다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리 의혹의 구린내가 용궁에 진동합니다. 공수처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만 5세 취약연령 하향 추진 논란 역시 국면 전환을 노리다 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정의당도 상식을 벗어난 엉터리 계약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직무 감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로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이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지 감시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으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주입니다. 밤새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차량에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서는 땅꺼짐이 발생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비 피해 상황 이규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노란 글씨로 주정차 금지가 쓰여 있는 도로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 가로 세로 1m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했대요. 출동 나와서 안전조치, 그 주변에 차 못 다니게 통제하고. 새벽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선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인근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빠진 뒤에야 운전자들이 진흙탕에서 차를 빼냈습니다.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굴다리 일부가 물에 잠겨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 차놓으니까 사람이 더 없어요. 아침서부터 물 때문에 난리를 지켜가지고 정말 난감해요. 경기도 양주에서는 새벽에 도로를 달리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도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공사 때문이었죠. 이미 최근 몇 달간 이런 땅꺼짐이 10차례 이상 발생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다시 공사가 시작되자 또 땅이 꺼진 겁니다. 이 위에 있던 편의점 건물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한쪽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집니다. 편의점을 지탱하고 있는 땅은 폭격을 맞은 듯 꺼져 있고 끊어진 수도관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강원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건 오늘 아침 6시 40분쯤. 가로 12m, 세로 8m에 깊이가 5m에 달하는 그야말로 집채만한 땅이 꺼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건물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 터지는 소리가 난 것 같아요. 폭포수 물 팍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났거든요, 진동으로. 새벽 한 4시 정도. 이처럼 모텔 주차장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투숙객 9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인근 10여 개 숙박업소와 상가들은 추가 위험을 우려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싱크홀 바로 옆에는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싱크홀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최근까지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집안 침하가 잇따랐습니다. 최소 10회 이상 발생했어요. 그 다니는 도로 부근에서도 발생하고 수도관 라인이 아예 터져가지고 물이 다 새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양양군은 이런 이유로 지난 2월 3개월가량 공사를 중지시키고 지하수 마기 등 보강 공사를 지시했지만 공사 재개 후 또 땅꺼짐 현상이 반복된 겁니다. 지반이 약한 모래층에다 건축 공사로 땅을 파면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싱크홀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양양군은 경찰 등과 함께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를 골목에서 찌르고 달아난 50대 용의자가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격을 당한 부부는 위중한 상태. 용의자도 검거 직전에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들을 멈춰 세웁니다. 살인 미수 용의자가 타고 있는 차량이 더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쪽에서 미리 도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순찰차가 나타나 흰색 승합차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용의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어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정읍의 한 골목에서 4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분 다 일단 누워 계셨고요. 여자분은 의식이 없었고
남자분은 5군데 자상이 있으셨는데 의식은 있으셨고 용의자는 붙잡히기 직전 자해를 시도해 검거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부와는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분 다 수술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 범행 동기나 그런 거는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요즘 하늘에서 물폭탄 자주 쏟아지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입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금이 간 천장에 곰팡이까지 핀 아파트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지만 그래도 새 건물인데 심지어 GS, 두산, 롯데 등 쟁쟁한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표선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빗물 등을 지하로 빼내주는 우수관 기둥 사이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물 갑자기 이거 넘치는 거 아니겠지? 우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실외기실에 모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로도 빗물이 들어옵니다. 주차장 바닥은 첨벙첨벙 소리가 날 정도로 물이 고였습니다. 천장에도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최근 쏟아진 폭우에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비가 내린 뒤 하루가 지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비가 내린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천장에선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 아파트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GS건설과 두산건설, 롯데건설. 대형 건설사 3곳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서 웬만하면 지하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주민은 지하의 고인 물을 리어카로 퍼내기도 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기계실에 물이 얼마나 고였는지 관리사무소 직원인지 하자보수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리어카에 물을 일일이 실어서 리어카로 물을 퍼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관리소와 건설사 3곳에 물어봤습니다. 관리소 측은 우수관 패킹이 빠져 있어 빗물이 샜고 주차장 환기팬이 돌아가지 않아 곰팡이가 생겼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물이 고인 이유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 한 곳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서도 원인을 찾아야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한 곳 역시 원인을 모르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한 곳은 담당 구역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혹시라도 비가 오지 않을까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걱정 속에 이번 여름을 보내게 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얼마 전 빗속에서 남녀 커플이 과도한 노출 차림으로 오토바이 질주를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도심에서 이루어진 과도한 신체 노출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된다면 그 기준이 뭔지 이시열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따져봤습니다. 도심 빗속에서 상의를 벗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한 남성. 최근 SNS에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체 노출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관련 법조항은 2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의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인데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고 단순히 신체 노출을 했다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체 노출은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아파트 앞에서 일광욕을 하겠다며 상의를 벗은 사람이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경범죄처벌법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표현이 모호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겁니다. 결국
엉덩이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경우로 경범죄 처벌법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열거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신체 노출 여부만 놓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경범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보면 장소나 상황, 신체를 노출하게 된 의도 등이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노출의 처벌 가능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지므로 과도한 노출이 처벌 대상이라는 명제는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장소에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확인 이시열입니다. 게임 룰도 단순하고 조작 방법도 쉬워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냥 봐서는 일반 자동차 레이싱 게임인데 그런데 이 게임을 통해서 10살 전후 아이들이 성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N이 지난 2년간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충격적인 실태, 민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년 전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되면서 남녀노소가 즐기는 한 자동차 레이싱 게임입니다. MBN 취재진이 지난 2년 동안의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총 24건의 성범죄 사건에 이 게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6살부터 시작해 모두 10대였습니다. 수법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 채팅으로 접근해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1대1 대화로 유도한 뒤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뒤에는 학교 이름과 게임 아이디를 알고 있다. SNS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현역 군인도 있었고 6살 남자아이를 상대로 자신을 19살 여성이라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소년범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에 성폭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자동차 경주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이들을 시켜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이 사건 24건 중 10건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년범이라든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주된 감경 사유로 언급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야한 게임도 아니고 일반 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는 게임인데 초등학생들이 하는 이걸 통해서 성범죄에 노출이 됐다니 충격적이죠. 함께 취재한 법조팀 정태훈 기자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보통 저런 게임은 엄마들이 봐도 의심을 못 하잖아요. 네, 모바일 레이싱 게임 채팅방에서 초등학생들이 성범죄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제보를 듣고 판결문을 한번 검색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이 게임의 최신 버전이 출시됐는데요.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이 게임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만 무려 24건이었고요. 네. 이 중 15건은 형이 확정됐습니다.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확인되는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관련 사건이 예상보다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일선 경찰서에서도 관련 신고 접수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저희가 직접 확인한 판결문만 해도 저 정도이니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태훈 기자도 저 게임 원래 했었잖아요. 물론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사실 이 게임이 출시됐을 때 여러 차례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살펴보니까 화면에 보시면 저런 속도로 계속 공개 채팅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직접 한번 세봤는데 음란 채팅으로 의심되는 글이 1분에 대략 10개 안팎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추적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내는 것부터가 일단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본인의 계정을 쓰지 않는다거나 가계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대포 폰을 사용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특정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다 보니 어렵게 가해자를 찾아내더라도 범행을 부인하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거죠. 아까 6살 얘기도 했었는데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판결문을 직접 봤는데요. 좋아한다. 처음에는 어디 먹으러 가자. 이런 말에 유혹을 느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낙 온라인이랑 친숙한 세대인데다가 익명성을 띠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학생만 돼도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면 의도가 뭔지 경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일수록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경계심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채팅창을 없애면 어떻습니까? 게임에 꼭 필요한 겁니까? 네, 사실 저희도 그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게임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함께 소통하면서 팀플레이 등이 필요한 유저들이다 보니까 채팅을 아예 막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채팅을 막기 위해 채팅을 할 수 있는 레벨을 제한하고 있다고는 했는데요. 이 역시 대안으로서는 미흡하긴 합니다. 그럼 저 사태를 게임 회사는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해당 게임 회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될 만한 키워드들을 설정해 놓고 실시간으로 채팅을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불건전한 채팅 내역이 확인되면 운영 정책이나 야권에 따라서 바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재발 방지 위해서도 이제 캠페인도 계속 진행을 하고 하지만 게임 회사에서 사용자들 영구 접속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계정 등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새로 가입을 하는 건 사실상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단어로 막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뭐 영상 그러면 영하고 상자를 맞습니다. 이렇게 떼놓는다는 네네. 등 굉장히 어렵던데 어쨌든 구체적인 대안이 담긴 후속 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정태훈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또 제동에 걸리게 생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민관협의회에 앞으로 불참할 것을 통보했거든요.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사전에 몰랐다면서요.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할 고리로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지 한 달여 만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측이 빠지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강제징용 관련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합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징용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판결하자 일본 전범기업이 재항고했고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최종 결정이 예상되었던 상황.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건 인사소송 규칙에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그 규칙에 따른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각계각층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민관협의회에 불참한다면서도 정부안이 확정되면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부의장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만났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뭐 국내임 비대위 관련한 일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최고위원을 사퇴하면서 비대위 사퇴가 촉발됐었죠. 네. MBN 확인 결과 그날 저녁 만난 거는 맞는데 원래 약속된 것이었고 원래 종종 만나는 정진석 부의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리에 장제원 의원이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은 건데요. 정 부위장도 그 국회 부의장을 맡은 지 한 달도 안 됐다고 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얘기는 오갔을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또 모였으니까. 비대위원장 후보 누가 유력할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군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김태우, 정우택, 조경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원외 인사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황식 전 총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자동 해임이 된다고 하면서 9월 말 10월 초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전대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대만에서는 총통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윤 대통령 만날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 만큼 만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때 만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는데요. 일정을 조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펠로시 의장의 일정을 보면 매우 빡빡한데 오늘 밤 오산 공공기지로 도착을 해서요. 네. 용산 하얏트 호텔로 이동해서 우선 하룻밤을 지냅니다. 내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과 오찬을 한 뒤 오후에는 헬기를 타고 판문점을 향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관건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궂으면 헬기 이동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특히 대만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그 전에 봐야 할 것이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말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네. 중국이 반도체나 사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을 더 자극할 필요는 없겠죠. 대통령실이 방안을 환영하며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의회 인사의 해외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직 그 펠로시 의장의 방안과 관련해서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요. 다만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역시 납니다. 이재명 의원이 의원들을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강성 지지층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욕설 문자 폭탄은 민주당의 고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욕설, 협박, 성희롱 등 범죄성 악성 문자 피해 방지 센터가 설치됩니다. 당사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그 당대표 산하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막겠다는 건데 그동안 이재명 의원이 제안해왔던 플랫폼과는 사뭇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네요. 욕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누가 표현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문자폭탄이나 이런 것들로 하느니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가능한 게시판 같은 것도 이 플랫폼의 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냐. 어떻게 해결하든지 간에 문자 폭탄을 해결하자는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이 좀 달라 보여서 말이죠. 제주도로 떠난 문재인 전 대통령 휴가를 떠난 거죠. 목격담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시민들의 그 목격담과 사진이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인데요.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편한 복장으로 바다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시민들 카메라에 담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첨벙 물에 들어왔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그 휴가에는 탁현민 전 비서관이 함께 했고 외손주 등과 함께 올레길을 걷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휴가를 가까이서 보게 돼서 매우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찍은, 그러니까 직촬이라고 하죠.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군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30대 중국 우한 거주 여성으로 설 연휴 여행차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 꼴인데 숨은 감염자까지 고려하면 국민의 절반이 한 번쯤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독일 등에 이어서 2천만 명을 넘긴 8번째 국가가 됐죠. 이웃나라인 일본에선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자 아예 하루 확진자를 제외하고 위중증과 사망자 수만 발표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닌 고위험군 중심의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12만 명에 육박하며 11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국외 여행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600명으로 역대 최다를 보였습니다.
덩달아 해외에서 유입된 BA 2.75 켄타우로스 감염자가 5명 늘어 총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접종자인 10세 미만 2명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점에 도달한 뒤 11월쯤 다시 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대상의 방역보다는 고위험군 중심의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디에서 감염이 들은지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아울러 접종률이 저조한 50대 이상의 4차 백신 접종을 더욱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4차 백신은 다 맞으시라는 거 아닙니다. 50세 미만의 건강하신 우리 국민은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중증 예방 효과는 51%, 사망 예방 효과는 53%입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팍스로비드 복용 후 증상이 재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는 공식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4강 신화를 이끈 김연경 선수는 귀국 당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네, 샤워하고 씻고 치킨을 시켜 먹을 예정입니다. 혼자 치킨 시켜 먹을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킨 사랑은 지극하죠. 치맥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에서는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치맥 페스티벌이 열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을 월 평균 2, 3회 정도 먹습니다. 배달 음식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시켜 먹는 메뉴 1위도 치킨입니다. 담탱이가 그러네. 치킨은 서민이다. 가격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얻어먹는 거 안 미안하게. 그런데 이 국민 간식이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가격을 6에서 13%까지 올리면서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을 훌쩍 넘었고 여기에 음료값과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해졌거든요. 지난해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는 전년 대비 최대 29% 매출액이 늘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가격을 올리지 않은 나머지 업계도 원재료값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죠. 온라인에선 프랜차이즈 치킨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고 마트에선 한 마리에 10,000원이 안 되는 치킨이 등장해 인기입니다. 12년 전 한 마트가 5,000원대 치킨을 판매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며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치킨값 3만 원 시대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부를 창출하는 도덕 자본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5,000원대 치킨을 마트에서 못 팔게 했던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반대할 수 있으신지요? 푹푹 찌는 폭염 속에 말복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3만 원 치킨 시대 유감. 요즘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 남방 큰 돌고래가 한 마리 더 늘어날 듯합니다. 정부가 수족관에 남아있던 국내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를 방류하기로 했거든요. 포획된 지 17년 만인데 남방 큰 돌고래 수명이 40년 이상이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한 돌고래쇼 공연장. 돌고래 한 마리가 조련사의 연이은 손짓에도 공연을 거부합니다. 이 돌고래는 지난 2005년 불법 포획된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로 작은 수조에 갇혀 17년간 공연에 이용됐습니다. 동물 학대 논란 속에 비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정부는 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 중인데 지금까지 7마리가 방류된 데 이어 마지막 비봉이도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봉이는 정부가 발표한 5단계 방류 계획에 따라 적응 훈련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입니다. 방류된 뒤에도 GPS 장치와 인식 번호를 통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건강 상태와 훈련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기에 공식적인 행사 없이 조용하게 방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야생 적응 훈련 과정에서 비봉이의 해양 방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보호 관리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계곡이나 하천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공구역이지만 여길 차지한 채 자릿세를 받고 음식을 팔고 숙박업을 하는 업소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대적으로 이런 곳을 없앴었는데 다시 가보니 여전했습니다. 물론 다 불법 영업이죠. 윤기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야영장입니다. 깨끗한 캠핑 시설이 10개 가까이 설치됐는데 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무단 점용해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업주는 불법을 알고서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거를 아신 거예요? 하천 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좀 먹고 있어요. 다는 아니고. 가평의 또 다른 숙박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와 스파시설까지 갖추고 영업을 하다 단속됐는데 엉뚱한 곳에 영업신고증을 내밀었습니다. 영업신고증?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도 하천 바로 앞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깔고 불법 영업을 했는데 업주는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위생과에도. 그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걔네들이 해줘야 돼요. 경기도가 계곡이나 하천 등 휴양지에서 공공토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주 68명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는 불법 영업이 판을 치던 계곡과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청정 사업을 펼쳤는데 그 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올해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계곡 내 평상 불법 행위 중심으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사 대상을 확대해서 계곡 하천 내 위치한 음식점, 카페, 야영장까지. 계곡이나 하천구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세계 각국 각 도시들은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대비해 관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베트남 경제 중심지 호찌민을 찾아갔습니다. 베트남에서 김수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중심가에 위치한 한 공연장. 공연 시작 4시간 전부터 모인 한류 팬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울을 알리는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되면서 K-팝 공연을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서울시 관광 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뷰티와 패션, K-팝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2,000명이 넘는 한류 팬들이 참가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진행된 미니 패션쇼. 한국 의상을 입은 모델이 거닐고 대형 스크린엔 서울의 관광 명소가 나타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복을 입고 깜짝 등장해 서울 곳곳을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서울을 방문 못하셨을 텐데 그동안에 생겨난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들도 방문하셔서 많이 즐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K-팝 공연이 시작되자 한류 팬들은 야광봉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론 동영상을 찍으며 공연에 빠져듭니다. hoạt động rất là ý nghĩa khi mà sau dịch thì những cái hoạt động K-pop trở nên ít hơn thì đây sẽ là một sự mở đầu để mang chương trình K-pop quay trở lại Việt Nam một cách mạnh mẽ. 세계 각 도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다시 시작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미국과 유럽도 방문해 아름다운 서울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K-팝과 서울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며 코로나19로 다쳤던 관광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지난달 열린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한 송세라가 MBN 여성스포츠대상 7월 MVP를 수상했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환하게 웃는 펜싱 여왕의 모습,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전국의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남부 지역에 5에서 30mm가 지나겠고요. 영남 지역의 비는 오늘 밤에 일찌감치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전국에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지속 시간은 길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서울이 26도에 머물면서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역이 특히 덥겠습니다. 내일 대구는 무려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창원도 34도, 광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강릉도 한낮에 34도, 포항은 36도가 예상되면서 동해안 지역도 일제히 35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당분간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중부와 호남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